영상 이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프레이 옵틱스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그림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렌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있는 그런 앰플리튜드랑 그 페이즈가, 그러니까 빛이 이제 들어올 때 얘기죠. 그래서 빛의 앰플리튜드랑 페이즈의 분포가 프레이 트랜스폼 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프레이 옵틱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뭐 여기에 있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이쪽 이미지에 나타나게 되고, 그 전에 뭐 이런 이미징 플레인에서는, 이미징 과정에서는 여기 그 프레이 트랜스폼 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옵틱스에서 다룰 때는 이제 투 디멘셔널한 프레이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우시안 펑션 같은 경우에 프레이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우시안 펑션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도 가우시안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 또 다른 뭐 조금 개념적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은, 이 가우시안 펑션의 폭이 넓으면, 그러면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폭이 좁은 그런 가우시안 펑션이 되고, 폭이 좁은 가우시안 펑션을 트랜스폼을 하면은 폭이 넓어지더라 라는 거는 좀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옵틱스에서도 많이 뭐 말하자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뭐 폭이 넓은 부분, 뭐 예를 들면은 빔이 좀 큰 경우, 그거는 좀 이런 폭이 넓은 가우시안 펑션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빔의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이 X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광학에서도. 어쨌든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정리에 있어서 가우시안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우시안 펑션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니폼하게 어떤 렌즈에 의해서 빛이 모이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어리 디스크 형태로 에너지가 분포를 하더라, 빛이 분포를 하게 되더라 라는 부분. 이 경우에는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라 어떤 유니폼한 서큘러 어퍼처를 통과한 유니폼한 그런 그 웨이브가 있을 때 그 녀석이 렌즈에 의해서 모이게 되면 에어리 디스크가 되더라. 아니면은 이 에어리 디스크는 이렇게 렌즈에 모으지 않더라도 어떤 레이저를 그냥 피노를 통과시키게 돼도, 그 작은 서큘러 어퍼처를 통과시켜도 이제 먼 스크린에서 에어리 디스크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얻을 때, 오브젝트가 이미지를 얻게 될 때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기하광학적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가서 뭐 매그니피케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얘가 거꾸로 뒤집어질 것이냐, 뭐 허상이냐 실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프락션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포인트가 얼만큼 퍼지게 되는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으로서 이제 이 이미지 포메이션을 설명을 하면, 오브젝트하고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PSF하고 서로 컨볼루션을 해준 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이미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계속 연결을 해서 이제 회절이라고 하는, 디프락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그것과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 그래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은 빛이 쭉 진행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절이 관찰이 되는 거죠. 빛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뭐 어떤 플레인에 이제 웨이브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뭐
지금 모양에서는 뭐 서큘러 오프닝이 있는데 이게 서큘러든 뭐 네모나든 뭐 어떤 이상한 모양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회절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요 어퍼처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오프닝이 있다고 보면 그쪽에 이제 필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면 얘가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 회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은 이쪽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미지 플레인에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을 이용한 그런 이퀘이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적분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이미지 플레인의 어떤 한 점에 필드를 알고 싶으면 어쩌고저쩌고 수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연한 거죠. 이 모든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한 점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한 점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테고. 그래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모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가 디프락션 되는 거를 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웨이브의 디프락션인데 그 디프락션 패턴이 굉장히 먼 거리 어디에서부터냐면은 오브젝트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게 언제 관찰이 되는 거냐면은 이미징 렌즈의 포컬 플레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징 렌즈를 놓게 되면은 그 포컬 플레인에서 관찰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설명하라는 것이 프라운호퍼 디프락션 이퀘이션이었고요. 그 수식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살짝 보여드리고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수식은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2차원 적분 형태로서 이쪽 플레인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여기 이제 해당하는 거리와 각도와 뭐 파장과 페이즈 정보를 넣게 되면은 저만큼의 그 어퍼처에 있는 펑션,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랑 페이즈죠. 그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각 포인트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 패턴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거 지금 광고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이 사이트는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닐 뿐더러 나랑 전혀 상관도 없고 그냥 모양이 예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이 토이 레이저 포인터인데, 그러니까 강아지랑 좀 같이 데리고 놀려고 이런 레이저 포인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터 앞에다가 뭐 이렇게 탁 꽂으면 탁 쏘면 나비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스마일도 나오고. 이건 뭐니? 뭔지 모르겠네. 뭐지? 치킨인가? 뭐 같니? 거북이? 망고? 쥐?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뭐라고? 다시. 모르겠어.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앞에다가 뭔가 착 꽂으면 저런 그림들이 이제 뭐 방바닥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한테 막 쏴주면 이제 좋아서 막 난리를 치죠. 물론 이렇게 그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런 그림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앞에 이제 똑같은 모양의, 예를 들면은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별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나머지는 막고, 그죠? 그다음에 뭐 렌즈를 어떻게 잘 쓰면은 여기 별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점 위치가 딱 맞아야 될 거야 아마. 초점 위치가 안 맞으면 이거 뿌얘져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레이저 포인트 딱 비쳤을 때 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던가, 그 뭔가 조금 더 집중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패턴을 아까 나온 것처럼 뭐 나비도 만들 수 있고 별도 만들 수 있고 뭔지 모르는 저런 이상한 패턴도 만들 수 있고 뭐 화살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블로그 비슷한 데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앞에다가 놓는 뭔가 이렇게 꼽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봤더니 지금 요런 모양이 있더라 라는 건데, 잘 살펴보면 이거랑 동일한 모양이 전혀 요 패턴은 없고요. 그냥 뭔가 투명한 거에 이렇게 삭삭삭삭 좀 줄이 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조금 낮아서 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뭔가를 막는 게 아니고, 빛을 막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렴풋하게 이런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쏘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면 얘는 그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페이즈를 변화시킨 일종의 그레이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그레이팅을 통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 그레이팅을 통과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패턴이 모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서 나오는 에로우가 나오는 그런 패턴은 도대체 에로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좀 찌글찌글한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요. 여기에.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얘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 여기 패터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살표로 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앰플리튜드랑 페이즈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다 레이저를 쐈을 때 이런 별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물론 바로 지나자마자는 그냥 조금 찌글찌글한 뭐 동그란 레이저의 모양이 될 텐데, 이것이 한참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화살표 모양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큘러 오프닝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관찰하는 건, 먼 데서 관찰하는 건 서큘러 오프닝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 이제 에어리 디스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 이런 링 모양도 전혀 없는데 이런 에어리 디스크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과 비슷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요거하고 관계는 뭐냐면 요거에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 형태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의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나오고 싶으면 요거의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형태를 여기 어퍼처에다가 새겨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 모양의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페이즈랑 앰플리튜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구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끝단에 임의의 모양도 만들어줄 수가 있더라. 저렇게 저런 플레이트만 하나 만들어준다면. 저게 이제 관찰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 이퀘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에서 필드의 디스트리뷰션은 그거는 푸리어 트랜스폼인데, 뭐의 푸리어 트랜스폼이냐면은 필드 디스트리뷰션 across the aperture. 그래서 어퍼처에서 필드 디스트리뷰션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그러면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에서의 필드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렉트릭 필드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에너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변화를.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필드 디스트리뷰션, 이미지 플레인에서의 필드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아까 봤던 화살표 모양, 그런 거는 뭐냐면은 스페이셜 프리퀀시의 스펙트럼이다. 어퍼처 펑션의 스페이셜 프리퀀시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가 이제 어퍼처가 있고 쏴주고 여기에 이제 어떤 모양이 있을 테고요. 그게 멀리 지나가면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에 의한 이미지 플레인에서 관찰을 하면 우리가 뭔가 모양을 관찰할 텐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스페이셜
프리퀀시의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뭐 얼마나 강한지를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스펙트럼이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헤르츠 단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그런 주파수가 아니라 스페이셜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스페이셜 프리퀀시는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냐면은 공간적으로 얘가 얼마나 촘촘하게 반복되느냐. 얘는 공간적인 스페이셜 프리퀀시에서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촘촘하게 반복이 되면 공간 주파수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거죠. 단위 공간에, 그러니까 단위 길이에 얼마나 패턴이 많이 반복되느냐. 그것이 이제 공간 주파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위 길이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면 얘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 센터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곳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 저주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저주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 부분, 이 센터에 가까운 부분에서 신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브젝트 이쪽 어퍼처 펑션에다가 그레이팅을 하나를 놓는다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센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잘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촘촘할수록 이제 고주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페이셜 프리퀀시의 스펙트럼이 이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고주파, 공간적으로 고주파에 해당하는 거는 이 바깥쪽에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공간적으로 저주파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 축에서 저주파 쪽에 낮은 쪽에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를 스펙트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또 자꾸 나오는 것 중에 싱글 슬릿, 더블 슬릿, 영의 실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싱글 슬릿으로 오프닝이 있으면 이쪽에는 이 싱글 슬릿에 프레 트랜스폼 한 결과로 그 앰플리튜드가 분포를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렉트릭 필드라면은 인텐서티는 요거의 스퀘어로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가 관찰되는 거는 그래서 요걸 뭐 그대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되는 부분은 제로고 여기 마이너스가 됐어도 플러스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싱글 슬릿에 의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델타 펑션 두 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다고 보면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이런 코사인 펑션이 되고요.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일정한 크기의 오프닝을 갖는 두 개의 그 어펄처 펑션이 있다면 이렇게 생긴 어펄처 펑션은 요거하고 요거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한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각각을 프레 트랜스폼 한 거를 곱해주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컨볼루션 티어리엄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수식적으로 어렵게 프레 트랜스폼을 계산할 필요 없이 요 각각의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를 곱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그냥 델타 펑션은 촘촘한 사인파가 되고 코사인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 있는 이런 어퍼처 펑션이 있다면 그러면은 요 인벨롭 안에 얘가 숨어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싱글 슬릿일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란 인벨롭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 똑같은 싱글 슬릿과 똑같은 위스로 더블 슬릿이 있다면 이렇게 촘촘한 패턴이 안에 합쳐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 트랜스폼으로서 프라운호퍼 패턴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포다이제이션이라는 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말이어서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일한 정의는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몇 가지인데 한 가지 사용되는 거는 그 디프랙션 패턴의 사이드 로브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도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어퍼처 펑션을 바꿔주는 프로세스를 아포다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유니폼한 웨이브가 이런 어퍼처를 통과를 하고 렌즈에 의해서 빛이 모여서 이미지를 관찰하면은 우리가 에어리 디스크 형태의 패턴을 관찰을 하게 돼요. 진하고 점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런 애들이 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 얘네들이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뭐 아티팩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미징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없애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다가 유니폼한 그 앰플리튜드를 갖는 그런 필드를 넣는 게 아니고 이쪽에 가우시안 형태의 앰플리튜드를 갖는 그런 프로파일을 갖는 빔을 넣어준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우시안으로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 생기는 스판 모양도 에어리 디스크가 아니라 가우시안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형태를 만약에 우리가 얻는다면 얘는 사이드 로브가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가우시안은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점 감소하지만 에너지 분포는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에어리 디스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분포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니폼 프로파일을 집어넣는 대신에 가우시안 프로파일을 집어넣는 것으로 사이드 로브를 없앨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이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에어리 디스크이고요. 에어리 디스크의 프로파일. 그래서 뭐 지금은 이걸 조금 이렇게 넓혀놔가지고 더 작아 보이지만 여기 어쨌든 사이드 로브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링에 해당하는 부분, 에어리 디스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우시안으로 바꿔주고 이제 가우시안으로 바꿔주되 이제 그 에어리 디스크랑 가능한 한 비슷한 프로파일을 좀 갖도록 가우시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점선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스팟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뭐 방법으로는 어떤 플레이트를 하나 놓는데 여긴 투과율이 1이고 투과율이 점점 떨어지는 바깥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떨어지는 그런 만약에 플레이트를 놓는다면 가우시안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좀 가우시안인 형태의 소스가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렌즈로 들어가고 있는 어퍼처 펑션의 앰플리튜드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이런 사이드 로브를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아포다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빔의 앰플리튜드 혹은 페이즈를 바꿔주는 과정.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얘를 프레 트랜스폼하면 얘를 얻을 수 있더라. 초점 평면에서 혹은 얘가 없을 때 굉장히 먼 이미지 플레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얻을 수 있더라. 그게 이제 프레 옵틱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고요. 아니요, 전부 다 소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시뮬레이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프랙션, 그 프라운호퍼 디프랙션 패턴을 관찰을 하는데 이렇게 오프닝을 준 거.
그리고 균일한 빔을 쏜 거 하고, 그 다음에 델타 펑션처럼 매우 작고, 쟤는 싱글 슬릿이고 얘는 더블 슬릿이라고 생각해요. 저 맨 끝에 게 싱글 슬릿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일반적인 더블 슬릿이고 얘는 이상적인 더블 슬릿이 될 수 있죠. 위스가 제로인 더블 슬릿. 그래서 이 더블 슬릿, 그 파이나이트한 위스를 가지고 있는 더블 슬릿을 설명할 때 이제 요거 자체를 어쨌든 프레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요거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을 프레 트랜스폼해서 곱해준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프레 트랜스폼 된 형태, 요것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요거의 이제 스퀘어 형태가 우리가 관찰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건데, 요거의 프레 트랜스폼이 이거니까 요거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것까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우리가 요런 형태의 에너지 분포를 알고 싶으면 요거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되어 있는 형태를 어퍼처 펑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퍼처 펑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디스트리뷰션이 뭐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별이 나올까 라고 하는 거는 요 별 분포를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요쪽 어퍼처 펑션에서 필요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일렉트릭 필드 분포를 갖도록 만들면 그거의 프레 트랜스폼 된 형태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프레 트랜스폼 관계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양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으로 얘를 거꾸로 찾아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어퍼처 펑션 여기에 어떤 앰플리튜드와 어떤 페이즈를 갖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별을 얻을 수 있겠더라라는 거를 이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바꿔야 되면 아까처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막아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x, y에 따라서 한 점의 앰플리튜드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 x, y에서 앰플리튜드랑 페이즈가 각각 정의가 되어 있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앰플리튜드도 바꾸고 페이즈도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 만들고 화살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별이 만들어질 때는 포컬 플레이. 포컬 플레이는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멀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가까우면은 안 나오고 조금만 멀면 이제 그 프라운호퍼 디프락션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구간 이후이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무한대로 멀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점점 가까워지더라도 얘가 나타나고, 아주 가까워서 여기에서 관찰을 하면은 이 모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이제 그 회절에 의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별이 아니라 또 좀 찌글찌글찌글한 요 모양이랑 비슷한 게 나오겠죠. 얘하고 얘는 프레 트랜스폼 관계인데 2차원적으로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1차원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보면은 전혀 별과 상관없는 그런 분포, 찌글찌글한 분포가 나타날 테지만 지나가게 되면 별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더블 슬릿. 그러니까 더블 슬릿은 요거의 굉장히 특수한 예 중에 하나인데, 더블 슬릿을 만들어 놓고 빛을 쏘면 그러면 요 뒤에서 관찰하면은 당연히 이 더블 슬릿을 지나간 요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날 테고, 그죠? 근데 이게 한참 뒤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얘랑은 전혀 닮아 있지 않죠. 그렇지만 얘의 프레 트랜스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별도 만들 수 있고 화살표도 만들 수 있는 거. 페이즈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거기에다가 페이즈를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그냥 글라스.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즈 그러니까 그 어퍼처가 이만큼이 있을 때 x, y에 대해서 어떤 x, y에다가는 글라스 블럭을 요만큼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빛이 그 글라스 블럭을 지나가는 동안 페이즈가 일반적으로 느려지겠죠. 왜냐면은 다른 곳은 그냥 에어를 지나가는 부분은 그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는데 글라스 블럭이 만약에 있으면 그만큼 페이즈가 느려지니까,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래서 페이즈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만한 플레이트에 XY 코디네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만큼 여기 글라스를 좀 높이 올려, 여기만 또 글라스를 계속 높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위상이 이렇게는 위상이 달라지는 그런 어퍼처 펑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아주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바꿔놓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도 이제 위상을 바꿨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위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디프락션 패턴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됐나요? 이게 사실은 내 생각에는 꽤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프레 트랜스폼으로 이제 이미징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적으로 알아두면은 뭐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내용을 바꿔서 이제 이미징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레졸루션, 뭐 해상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이거 전 맨 위에 있는 거 4라는 거 아무나 다 알지. 그래서 진짜 안 보여도 그냥 찍으면 4 딱 나오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보이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그 비전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걸 찾다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력표 0.1부터 1.0, 뭐 2.0까지 써놓은 거는 약간은 좀 누군가가 임의로 무작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보더라라고 해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이라는 수치를 만들어 놨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볼 수 0.5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거리를 절반까지 가까이 왔을 때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 거리를 2배라고 해야 되나? 반대로 하면 되겠다. 거리를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2배만큼 이제 말하자면 가까웠을 때 요거를 2배만큼 가까이 와서 보면 요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요거의 역수.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5배만큼 가까이 와서 얘를 보는 거랑 원래 위치에서 얘를 보는 거랑 크기가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거리분의 1로서 그 해상력을 이제 나타내 준 거고요. 그 거리분의 1로 표현을 한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때 눈은 어떻게 그리지? 눈 관찰할 때 이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분간을 해낼 수 있는 각도. 그래서 만약에 요 각도를 분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요 각도. 그러니까 사람의 시력은 사실 요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각도에 있는 걸 분간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라고 하면 요게 결국에는 동일한 크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각도를 거리로 환산한다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1부터 뭐 0.1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결국은 각도로 환산이 되는 값이고요. 요것도 만약에 5m 거리에서 안 보이는데 만약에 뭐 절반 가까이 와서는 이게 보이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력은 0.05라고 해요. 요 과정에서 똑같이 보면. 뭐 그거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배만큼 가까이 와서야 보인다. 그러면 0.01이 되는 거고. 10분의 1만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시력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력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0.1부터 2.0 혹은 뭐 0.01, 0.001 말도 안 되는 시력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력을 표시한다고 해요. 뭐 아무튼 우리는 그 숫자를 쓰는데 뭐 딴 데서는 다른 숫자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선 이제 시력을 판단을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들내미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안경을 썼어요. 이 꼬맹이. 그래가지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원래 한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6살. 6살이면 한 요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1.0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경을 쓰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주는 이유가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이제 뭔가 필요하다면 뭐 여러분들도 안경 쓴 사람들, 뭐 썼던 사람들, 렌즈 낀 사람들 많을 텐데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주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작은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C자 그림에서는 뭐 이 동그라미를 뭐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겠지만 이 오프닝, 이 작은 공간을 분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 뭐 할 수 있겠는데 대충 여러분들은 그 정도에서 보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구분이 좀 힘들어져요. 사실은 이미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작은 거를 분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어떤 광학 기기, 광학 시스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좋아요? 왼쪽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좀 당연하게. 왜 좋냐고 하면은 사실 좀 보기 좋아서 이게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1951년에 US 에어포스에서 이제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차트부터 여기 이제 번호들을 매겨놓고 이제 그룹과 이제 엘리멘트가 있어서 요 각각의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요 차트 안에는 밀리미터당 0.25개의 라인 스페이스가 있는 것부터 밀리미터당 645 라인 스페이스가 있는 패턴까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 패턴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렇게 엄청 작은 것까지. 요게 이거보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얘는 패턴이 작아지더라도 이 패턴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패턴이 클 때는 뭐 구분이 다 되는데 패턴이 작아지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패턴의 관찰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이미지가 이제 해상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디프랙션이라는 것 때문에 퍼펙트한 이미징 시스템도 이미지는 오브젝트보다 항상 블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미징 시스템도 항상 오브젝트보다 블러해집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somewhat blurred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브젝트고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나빠졌는지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좀 수치적으로. 이것도 그냥 찾다가 재밌어서 해놨는데 여러분들 다 아인슈타인 보이죠? 마릴린 먼로 보이는 사람 없어? 눈을 아주 실눈을 살짝 뜨고 보면 보이는데 보여요? 마릴린 먼로? 안 보여? 본 사람 눈을 막 이렇게 거의 감을 듯이 하고 보면 보이는데 이 정도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안경 쓴 사람은 간단하게 안경을 벗으면 보일지도 모르고요. 그죠? 계속 아인슈타인이야? 눈이 엄청 좋은데? 당신 앞에 앉아서 그래. 인제 완전 마릴린 먼로가 됐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마릴린 먼로로 되네요. 지금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섞어 놓은 건데 아까 주파수 얘기를 하자면 공간 주파수 얘기를 하자면은 아인슈타인은 조금 고주파 쪽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저주파 쪽에 정보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주파의 정보를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릴린 먼로보다는 아인슈타인이 훨씬 잘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눈을 이렇게 굉장히 감거나 아니면 더 멀리 가거나 아니면 뭐 이걸 줄이거나 하면은 이제 고주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파는 그대로 잘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까지도 마릴린 먼로를 보게 되는 거죠. 너무 크다. 뭐 프린트해서 이렇게 쭉 해보면은 뭐 만약에 궁금하면 그러셔도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봤던 이 마릴린 먼로는 이미 지금 이 PC에서도 이제 해상도가 있잖아요. 그 PC 해상도에 의해서 이미 고주파 성분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아인슈타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력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부분도 달라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징 시스템, 그러니까 광학 시스템으로 뭔가 오브젝트를 볼 때 얘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 같고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인풋은 오브젝트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건 이미지인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전달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가 요거 그냥 슬쩍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라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스프레드 펑션은 말 그대로 라인을 관찰했는데 이게 얼마나 퍼져 보이느냐.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주로 어떻게 얻냐면 그 엣지 리스판스에서, 그러니까 엣지라고 하면은 한쪽은 엄청나게 밝고 그 다음에 어떤 샤프한 트랜지션 구간이 있어서 한쪽은 엄청나게 어두운.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뭐 저기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 나이프, 그러니까 그 면도 날이 있잖아요. 면도 날을 관찰을 하면 면도 날이 끊기는 데서 탁 하고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게 되면은 이상적으로는 이게 아주 샤프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쨌든 트랜지션 구간이 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 구간에 10%에서 90%까지 변하는 구간을 얘가 얼마나 영상을 잘 전달하느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좋은 거면은 요 10 to 9% 엣지 위스가 좁을 테고 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영상 시스템이면 이게 좀 이렇게 블러해져서 그 구간이 좀 넓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라인 스프레드 펑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실제로 이렇게 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그거의 절반, 그래서 풀 위스 앳 하프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맥시멈의 절반이 되는 풀 위스 전체 위스 그것으로서 이제 그 이미징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라인 스프레드 펑션이 되는 거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상적인 포인트를 영상을 했을 때 얼만큼 퍼지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게 사실 매주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라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것을 실용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 그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얼마나 잘 보이느냐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라스트 아니면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광학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트라는 말과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피리어딕한 패턴이 있을 때 가장 밝은 값과 가장 어두운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밝은 값, 어두운 값, 밝은 값, 어두운 값. 그래서 모듈레이션이 컨트라스트가 1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어두운 거는 그대로 가장 어둡게 나타나고 가장 밝은 거는 그대로 가장 밝게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컨트라스트가 1 아니면 뭐 100%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는 컨트라스트가 뭐 예를 들면은 0부터 1까지 100%인 상황인 거고요. 요거를 어떤 영상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얻었더니 얘가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 블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해졌더라. 그래서 그거에 인텐서티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값을 취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요 경우는 90%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아래 이렇게 살짝 올라갔을 수 있는 거죠. 영상이 좀 뿌얘지면서.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얘가 패턴이 너무 촘촘해지게 되면 얘는 원래 컨트라스트가 100%였다고 하더라도 얘를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을 하면은 컨트라스트가 훨씬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로 이미징 시스템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면
이 패턴이 밝고 어두운 패턴이 얼마나 촘촘하냐. 결국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셜 프리퀀시, 이제 공간 주파수에 따라서 이 컨트라스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온 거는 뭐냐면은 밀리미터당 10개의 라인 페어, 밀리미터당 10개의 라인 페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1mm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10개의 패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지금 1.0부터 0.0 거의 이제 거의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거의 98%, 10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지만 밀리미터당 20개, 그러니까 2배로 더 촘촘해진 거죠.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X축은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0.1mm에 얘는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2개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6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약간 떨어졌고 80%로 그 다음에 60 페어가 있을 때는 컨트라스트가 많이 현저히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20%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길이에 그 패턴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촘촘하면 컨트라스트가 떨어질 여지가 많겠죠. 점점 블러해지면서. 그래서 각각의 공간 주파수에 대해서, 스페이셜 프리퀀시에 대해서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이건데, 어떤 오브젝트가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변하는 게 처음에는 좀 패턴이 크다가 위치에 따라서 이쪽엔 패턴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라스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공간 주파수가 낮은 부분은 컨트라스트가 높고 공간 주파수가 아주 높은 부분은 컨트라스트가 낮아지고 뭐 중간쯤 부분은 컨트라스트도 중간이고, 그거를 이제 요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공간 주파수 밀리미터당 개수가 작으면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컨트라스트가 높고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 공간 주파수가 높은 부분은 컨트라스트가 낮아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를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전달해주는,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공간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잘 전달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은 이게 전부 다 1이면 제일 좋겠죠. 전부 다 1이면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전달을 해주면 좋겠지만 공간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컨트라스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달을 못 해주고. 그래서 이 MTF라고 하는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상 시스템을 평가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TF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율, 이미지 모듈레이션의 비율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모듈레이션 대 오브젝트 모듈레이션의 비율.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뭐 모듈레이션 일단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전부 다 전달을 해준다면은 레이쇼가 1이 되는 거고, 이미지의 모듈레이션,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레이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0부터 이제 1 사이로 그 레이쇼가 정의가 될 테고, 각각의 이제 스페이셜 프리퀀시들에 대해서 그 MTF들을 측정을 해서 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어떤 좋은 그 대물 렌즈는 이쪽 스페이셜 프리퀀시가 높아질수록 어쨌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퍼포먼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주파는 더 잘 펑션을 하는 것 같지만 고주파에서는 좀 나빠지는 그런 이제 MTF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좀 꾸진 대물 렌즈는 그냥 처음부터 모듈레이션이 나빠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기면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데 반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촘촘해지면 전달을 못 해주더라 라고 하는 걸 이 그래프에서 표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얘가 너무 촘촘해지면 얘가 0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지는,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그냥 일정한 거죠.
아무것도 관찰이 안 되는, 정보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기를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요.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눈에도 이제 그런 컷오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촘촘한 패턴이 있더라도 점점 뒤로 가면 그 패턴이 결국에는 그냥 뭐 패턴이 아니라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 수준이 되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앵글로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앵글보다도 너무 작은 각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그냥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쪽 끝에가 저주파, 공간적으로 조금 점점 고주파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듈레이션이 저쪽 끝에는 굉장히 좋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모듈레이션이 나빠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한 0.1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고주파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그냥 오브젝트, 이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그런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그거에 프리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의 프리 트랜스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그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그 이미징 시스템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되는데,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가진 이미징 시스템으로 이런 오브젝트를 관찰하면 이런 이미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이걸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찌글찌글한 굉장히 좀 촘촘한 패턴들은 사라지고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형태를 얻게 되는 거죠. 얘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과 거의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거고, 얘랑 얘를 곱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얘의 프리 트랜스폼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이미징 시스템을 거치면서 저주파는 통과를 많이 하고 고주파는 없어지는 로패스 필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미지의 프리퀀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정의가 되는 거고, 더 좋은 이미징 시스템이라면 그럼 뭐냐? 일반적으로 요 트랜스퍼 펑션이 높은 값을 가져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넓어지면 얘는 좁아져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좀 촘촘한 정보까지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미지 이레디언스, 그러니까 이레디언스는 뭐 그 에너지 분포니까, 이미지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뭐랑 같냐면 오브젝트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랑 그 다음에 스프레드 펑션의 트랜스폼 이랑 곱해준 거랑 같다. 요걸 그냥 설명해 주는 거죠. 이미지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오브젝트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에다가 이 녀석 트랜스퍼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곱해주면 이미지의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다른 뭐 광학적인 그런 오차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만약에 이 렌즈나 이런 광학 시스템이 좀 완벽하지 않아서 렌즈가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지 못하는 그런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포커스가 정확히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렌즈가 어떤 점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미지를 관찰한다면
그만큼 이제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오차가 커지면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도 나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데 또 보여주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오브젝트에 그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의 프레 트랜스폼이 결국 여기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렌즈가 무한정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얘는 아주 고주파는 정보를 전달을 못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는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서 로패스 필터링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렌즈에 따라서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게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도 전에 봤던 그림인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프레 시리즈로 표현을 했을 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모든 각도의 그레이팅을 그 그레이팅의 이제 프리퀀시도 이제 쫙 모든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조합을 해서 저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에서 봤을 때 얘는 뭐 예를 들면 모듈레이션이 트랜스퍼 펑션이 뭐 1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애는 그게 좀 낮아지겠죠. 통과를 좀 잘 못 시켜줄 거고요. 뭐 이거보다 더 촘촘한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광학 시스템이 전달하는 거는 얘는 전달을 잘하고 얘는 전달 아예 못하고 뭐 이쪽은 조금 낮아지게 전달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서 오브젝트의 인포메이션을 이미지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